저 옷 좀 봐.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지? 시어머니 김영숙의 작게 깔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명절 준비를 하는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였지만 일부러 내가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다. 내 손에 들린 마트 봉지가 떨렸다.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과일 세트가 아닌 마트에서 산 평범한 과일 선물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또다시 시작된 무시. 5번째 추석이었다. 결혼한 지 5년째.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은근한 멸시는 꼬박꼬박 쌓여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 윤지영, 32살, 평범한 회사원이자 평범한 며느리. 결혼 전에는 그저 소박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다. 억지로 사치를 부리기보다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필요한 것만 사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지.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커피 한 잔도 아껴 텀블러에 싸가면서 미래를 준비했다. 남편 정현우는 처음에 내 이런 점을 좋아했다. 내가 참 현명해.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백이나 비싼 화장품 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좋아.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 시댁에서 내 소박함이 궁상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칭찬은 점점 사라졌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처음부터 내게 거리를 뒀다. 부잣집 며느리를 원했던 시어머니 입장에서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명품 가방과 비싼 옷차림으로 무장한 시어머니 앞에서 내 심플한 옷차림은 늘 부족함의 상징처럼 취급됐다. 우리 현우 어머니, 저번에 샤넬 매장 갔다가 정말 예쁜 거 하나 샀어요. 올케도 한번 같이 가요. 신우이 정은서의 첫 만남부터 나를 향한 말은 은근한 압박이었다. 동서 최지은은 더했다. 신우이보다 더 화려한 패션과 명품으로 무장한 동서는 나와 만날 때마다 대놓고 비교했다. 언니 옷은 어디서 사요? 저렴한데도 깔끔하네. 칭찬 같지만 사실은 깎아내리는 동서의 말에도 나는 그저 웃으며 넘겼다.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대응했지만 속으로는 매번 분노가 차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투정 한번 부려봤다. 오빠, 나 시댁에서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어머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셔. 그렇게 남편도 내 편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중립을 가장한 시어머니 편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 내 소박함은 결코 무능함이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부터 꾸준히 모은 돈으로 남편 모르게 소형 상가를 하나 마련했고 그 수익으로 또 다른 투자를 시작했던 것이다.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눈길을 견디며 나는 부엌에서 묵묵히 일했다. 이번 추석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마음속에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궁상맞은 며느리라는 멸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시댁 거실은 이미 명절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 옆으로 시아버지 정기석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신우이 정은서와 동서 최지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내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 지영 언니 왔네. 추석 잘 보내요. 동서 최지은이 먼저 인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목에 찬 금팔찌를 살짝 드러내 보였다. 이번에 남편에게 선물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눈치였다. 신우이 정은서는 내 손에 들린 과일 봉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비웃음이 전해졌다. 지영아, 왔니? 빨리 부엌으로 와서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뒤에서 신우이와 동서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번에 산 가방 얼마였어? 300만 원? 아니, 400이 넘었어. 근데 할인받았어. 일부러 들리게 하는 수다였다. 이런 식으로 매번 가격 경쟁을 하듯 자랑하는 게 시댁의 일상이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김영숙은 내가 건넨 과일 봉지를 받아들고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이거 어디서 산 거니? 백화점 과일 코너는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묻어 있었다. 동네 과일 가게에서 샀어요. 신선해서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항상 알뜰하게 산다니까. 백화점에서 사면 더 고급스러울 텐데. 겉으론 칭찬 같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비꼼을 모를 리 없었다. 나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러맸다. 잠시 후 신우이 정은서가 부엌에 들어왔다. 어머, 올케 그 블라우스 작년에도 입었던 거 아니에요? 아끼는 스타일이시네. 마치 칭찬하는 듯 말했지만 결국은 옷도 제대로 못 사입는 구두쇠라는 비아냥이었다. 이런 말들이 하나둘 쌓여 이제는 산더미처럼 커져 있었다. 식사 시간, 거실 테이블에 온 가족이 모였다. 명절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에서 시아버지가 첫 잔을 따랐다. 집안 대소사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시작됐다. 은선에 이번에 제주도에 땅 샀다며? 요즘 거기가 뜬다던데. 시아버지의 말에 신우이 부부가 활짝 웃었다. 네, 아버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땅인데 미래 투자 차원에서요. 신우이 남편 박준호가 겸손한 척하며 자랑했다. 우리 지은이도 남편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축하한다. 시어머니가 동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번에 과장됐어요. 작은 거지만요. 동서도 겸손한 척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게 향한 시어머니의 질문. 지영이는 아직도 그 회사야? 월급은 좀 올랐니? 갑자기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목구멍에 걸린 밥알을 겨우 삼켰다. 네, 같은 회사예요.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안정적이네. 남들은 다 이직하고 난리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신우이와 동서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은 안정적이라는 말이 실은 발전이 없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다. 남편 정현우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다.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항상 침묵하는 남편에게 서운함이 밀려왔다. 우리 지영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소박하니까 현우까지 위축되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밥을 더 떠주며 말했다. 내 귓가에서 무언가 윙하고 울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여자들은 설거지를,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는 전형적인 명절 풍경이 펼쳐졌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 동서의 대화는 계속됐다. 물 흐르는 소리에 묻혀 작게 속삭이는 줄 알았겠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내 귀에 또렷이 들려왔다. 우리 지영이 정말 검소하게 산다더라. 아직도 월급 통장에서 돈 안 빼고 남편 주머니 털어서 생활한대.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말을 꺼냈다. 동서가 키득거리며 받았다. 저도 들었어요. 옷도 세일 때만 사고 화장품도 로드샵만 쓴대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아껴봤자 고작 얼마나 모으겠어.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지. 신우이 정은서가 동조했다. 나는 접시를 닦으며 침묵했다. 마치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무신경함이 가슴을 쓰라리게 했다. 내가 아끼고 모은 돈으로 이미 상가 두 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남편조차도. 설거지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지영아, 밥은 잘 챙겨 먹니?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네, 잘 먹고 있어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몸매는 유지하고 싶겠지만 너무 굶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리고 돈 없으면 내 남편이 고생하는 거야. 현우 요즘 야근도 많이 한다며? 내 손이 그릇을 쥐는 힘이 강해졌다. 마치 내가 남편을 고생시키는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투가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 거실에서 TV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때 동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희 이번에 새 차 뽑았어요. 그랜저요. 할부로 했지만 직장인은 신용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우와, 축하해. 역시 우리 지은이네.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저희도 이번에 제주도 펜션 계약금 넣었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내려가서 살려고요. 시누이가 뒤이어 자랑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무언가 자랑거리를 기대하는 눈빛들. 하지만 나는 미소만 지었다. 굳이 그들에게 내 자산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 아직은. 지영이도 뭐 있어? 요즘 투자 같은 거 하는 사람 많던데. 시어머니가 은근히 물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어요. 담담히 대답했다. 아이고, 그래서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야? 요즘은 재테크해야 돼. 이렇게 소박하게 살면 나중에 늙어서 어떡할래?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꾹 참았던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여전히 표정 관리를 했다. 거실로 나와 차를 나르는데 동서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꺼내 자랑하고 있었다. 이거 한정판이라 구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우와, 진짜 비싼 거네. 지영아, 이런 거 갖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욕심이 없네. 근데 가끔은 좀 욕심내도 돼. 내가 그렇게 소박하니까 우리 집안이 초라해 보인다.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남편 정현우도 놀란 듯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시누이와 동서는 눈빛을 교환하며 키득거렸다. 그 순간 내 안에 참았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제가 소박한 게 아니라 조용히 사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소박하게 산다고 해서 집안 체면을 깎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이렇게 반박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거실에 있던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영아,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시누이 정은서가 얼른 끼어들었다. 옳게, 어머니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5해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폭발하기 전에 한 번 더 참기로 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가 항복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래, 직장인이 쉽지 않지.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동안 나는 마음이 불편해 자리를 피해 베란다로 나왔다. 추석 연휴의 저녁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때 남편 정현우가 다가왔다. 괜찮아? 아까 갑자기 그렇게 말해서 놀랐어.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다. 오빠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취급받았는지 알아? 내가 소박하게 산다고. 너희 가족들이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그냥 내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왜 항상 시누이나 동서랑 날 비교하는데?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도 알아. 그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셔.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빠는 항상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냥 넘어가. 이런 말뿐이야.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다. 내 편 하나 없다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는데. 뒤늦게 남편이 사과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다. 뭐해?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나와 있어? 남편과 나는 급히 대화를 멈췄다. 시어머니는 우리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의심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무슨 얘기했어? 싸웠어? 시어머니가 캐물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회사 얘기 좀 했어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래? 지영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와 남편이 동시에 당황했다. 결혼 5년 차인데도 아이가 없다는 건 시댁에서 항상 은근히 압박받는 부분이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이고, 그럼 빨리 병원이라도 가봐. 나이 들수록 임신하기 어려워진다더라. 너희 둘 다 월급쟁이인데 노후는 누가 책임져? 남편은 불편한 듯 자리를 피했다. 나는 혼자 시어머니와 마주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참았던 분노가 끓어올랐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신우이와 동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갑자기 대화가 끊겼다. 아마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왔어? 우리 이제 곧 가봐야겠다. 신우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저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과 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는 일상.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다. 아침마다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때면 신우이와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검소하다는 이름의 멸시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남편 정현우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들뜬 기색도 보였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물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신규 프로젝트 담당자로 내가 발탁됐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정말 축하해. 진심으로 기뻤다.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이었기에 이런 기회가 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인데, 남편이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에 가야 할 것 같아. 내 손이 접시를 놓다 말고 멈췄다. 왜? 프로젝트 발탁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시댁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추석 때 일이 아직 생생한데 또다시 그 집에 가야 한다니. 꼭 가야 해? 전화로 말씀드리면 안 돼? 직접 가서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 내가 싫으면 나 혼자 다녀올게.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찔렸다. 남편의 기쁜 소식인데 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시댁에서 또 무시당할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다. 알았어. 같이 갈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주말 우리는 시댁을 방문했다. 남편은 들뜬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갑자기 남편이 물었다. 오늘 옷 새로 산 거야? 평소보다 좀 차려입었네. 나는 작게 웃었다. 시댁 방문 때마다 신경 쓰는 의상이었다. 너무 화려하면 허영심 있다고 할 것이고 너무 소박하면 궁상이라고 할 테니 항상 중간을 선택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남편이 프로젝트 발탁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역시 내 아들. 언젠가는 인정받을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됐고 신우이 부부도 초대받아 왔다. 그들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축하했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운 느낌이었다. 오빠 축하해요. 드디어 빛을 보시네요. 신우이 정은서의 말에는
미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프로젝트와 승진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지영아, 이제 현우가 승진하면 너도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해야 하는 거 아니니?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이 당황한 기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도 자기 커리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남편이 잘 되면 아내는 내조에 충실해야지. 게다가 아직 아이도 없잖아. 집에서 몸조리하면서 아이 준비해야지. 내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다. 그동안의 모든 무시와 멸시가 이 한마디로 집약된 듯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조차 남편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만 여기는 시어머니의 생각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결정이라니, 당연한 걸 뭐 결정해. 남편이 승진하면 아내는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확 끊어졌다. 시어머니의 말이 방아쇠가 되어 내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말라버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저에 대해 뭘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식탁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시누이는 입을 약간 벌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내 팔을 살짝 잡았지만 나는 팔을 빼고 일어섰다.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궁상맞다, 소박하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멸시를 들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지영아, 진정해.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남편이 나를 말리려 했다. 그런 뜻 맞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님이 내 뒤에서 한 말 다 들었어. 내가 옷을 아끼고 명품백을 안 든다고, 내가 너희 집안 체면을 깎는다고.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했다. 그게 무슨,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추석 때 부엌에서 시누이와 동서와 함께 저에 대해 수군거리셨잖아요.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다 들었어요. 시누이 정은서가 나섰다. 옳게,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농담이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게 농담이 될 수 있나요? 5년 동안 똑같은 농담을 들으니 더 이상 웃기지가 않네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영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제가 소박하게 산다고, 검소하게 산다고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시누이나 동서는 명품 가방 들고 해외여행 다녀오면 칭찬해 주시면서 저는 항상 궁상맞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남편 정현우가 중간에서 진화하려 했다. 다들 진정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화가 단단히 난 상태였다. 내가 이렇게 소박하니 우리 집안이 초라해 보인다는 게 잘못된 말이니? 사실이잖아. 시집 오면 시집 분위기에 맞춰야지. 내 고집대로만 살면 어떡하니? 그 말에 내 분노가 정점에 달했다. 제가 이렇게 소박하니 집안이 초라해 보인다고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뭘 가진 게 있다고 큰 소리치냐고 하시는군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큰 소리치는 거니? 우리가 널 얼마나 배려해줬는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왔다.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남편의 프로젝트 축하 선물로 준비했던 것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됐다. 이거 보세요.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근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상가 2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은 놀라움, 마지막으로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게 뭐지?
시어머니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제 재산 목록이에요. 제가 대학 졸업 후부터 꾸준히 저축해서 마련한 자산이에요. 소박하게 살았던 건 궁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였어요. 남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동안 내가 이런 자산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지영아, 이게 다 내 거야?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네, 오빠. 미안해요. 말하지 않아서.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거예요. 소박하게 살면서 모은 돈으로 첫 상가를 샀고 그 수익으로 두 번째 상가까지 마련했어요. 신우이 정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까지 나를 무시했던 신우이는 이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살든 어떤 가방을 들든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걸로 저를 판단하셨다면 그건 어머님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상가. 두 채? 신우이 정은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동안 나를 깔보던 그 눈빛이 일순간에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등기부 등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떨리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가족들이 내 재산 목록을 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제가 검소하게 살아서 그렇지 사실 제 이름으로 상가 두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한 달 임대 수익만 600만 원이 넘어요. 남편 정현우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영아, 정말이야? 어떻게 이런 걸 혼자? 말하고 싶었어요, 오빠. 하지만 우리가 결혼했을 때 오빠가 내 검소한 생활 방식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시댁에 오면서 그게 단점이 되었어요. 갑자기 내가 명품백을 들고 비싼 옷을 입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걸 왜 숨겼니? 우리가 얼마나 내 처지를 걱정했는데. 걱정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그건 걱정이 아니라 무시였어요. 궁상 맞다, 집안 체면을 깎는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걱정이 될 수 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반박하려다 말을 삼켰다. 내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서 최지은은 그동안 별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아마 그녀도 얼마나 자신이 나를 무시했는지 새삼 깨달은 모양이었다. 신우이 정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을 자랑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편 정현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이걸 왜 나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남편이 조용히 물었다. 오빠가 내 진짜 모습보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더 관심을 가질까봐 두려웠어요. 결혼 초에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도 점점 어머님 편에 서게 됐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살짝 피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제 다들 아셨으니 말씀드릴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더 이상 제 생활 방식이나 옷차림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옷을 입든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평소의 강단 있고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영아, 우리가 많이 오해했구나. 내가 그런 자산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버님, 중요한 건 제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저는 그 부분에서 존중받지 못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영아, 내가 오라. 우리 모두 너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특히 나는 더 미안해.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가장 크게 바뀌었다. 더 이상 내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다. 내가 자리에 들어서면 예전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카페에서 마주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예전의 거만함 대신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영아,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에게 상처 준 말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구나. 어머님, 갑작스러운 사과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명품이나 비싼 물건의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특히 우리 며느리는 더 그랬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제 생각을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고 내가 들었을까? 그때는 내 기준이 옳다고 확신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그런 자산을 모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더 미안하구나. 그 말에 내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동서 최지은도 달라졌다. 어느 날 문자가 왔다. 언니,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언니처럼 현명하게 살지 못하고. 신우이 정은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남편의 생일에 찾아왔다. 예전의 호화로운 선물 대신 정성이 담긴 수제 케이크를 들고 온 신우이는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건넸다. 옳게, 제가 많이 어리석었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시댁의 변화는 가족 모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더 이상 누가 무슨 명품을 샀고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는지 자랑하는 대화는 없었다. 대신 서로의 일상과 진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끔 시어머니가 옛 습관이 나올 것 같으면 스스로 말을 삼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남편 정현우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내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오빠. 나도 솔직하지 못했으니까. 아니야, 내가 솔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거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그 말에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모두 풀어놓았다. 이제 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지만 더 이상 그것이 궁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내가 간직했던 자산보다 더 큰 수확은 바로 나 자신을 당당하게 인정받게 된 것이다. 가끔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선물하려고 할 때면 웃으며 거절하곤 한다. 더 이상 외적인 것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내 자산 이야기가 알려진 후 신우이와 동서가 내게 재테크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들도 이제는 겉모습보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승진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상의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